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45강 공회 형제 동기련지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준혜 선생님께서 이제 글자 설명과 이제 풀이 해주시죠. 네, 먼저 공회 형제의 공은 구멍 공자, 회는 품을 회자, 형은 형자, 제는 아우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네. 이때 공자는 구멍이 아니라 깊이, 심히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깊이 그리워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련지에 동은 같을 동자, 기는 기운 기자, 련은 이을 연자, 지는 가지 지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해 보면요. 형제를 깊이 그리워하는 것은 같은 기운에서 난 사이이고 이어진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운이다 이런 건 부모의 기운, 그렇죠. 이어진 가지다 그러면 같은 뿌리의 부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네네.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도 형제간의 또 우애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번 강도 마찬가지로 이제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것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네. 먼저 공자부터 볼 텐데요. 이 공자는 아들 자자처럼 생긴 거 옆에 이제 새 을자라고 지금은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이제 구멍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주시기에 근문을 일단 보시면 아들 자자는 확실히 보이시죠? 네, 아들 자자네요. 네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이렇게 이건 하나의 글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더해져 있거든요. 머리 부분에 뭘 쓰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여기서 어떻게 이제 구멍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느냐, 이게 이제 의문점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광마략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머리 부분에 부호를 더해가지고, 아이의 머리 여기가 아이들은 왜 숨골이 닫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 구멍이 난 부분, 이렇게 해서 가리켰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멍을 의미하는 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 아자를 배우셨는데 그때 아이 아자 머리 부분을 상향했을 때 위가 뚫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원래는 아들 자자 옆에 이렇게 부호가 붙어 있던 것이 설문 소전으로 가시면은 이게 분리가 되죠. 글자가 이제 잘못 분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변화되면서 부호처럼 붙어 있던 것이 새 을자 같은 완벽한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모양이 변해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길게 오른쪽으로 쓰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 글자가 처음에는 이제 구멍이고 동굴이고 뭐 이런 걸 표시하다가 동굴이 왜 좀 깊잖아요. 소리가 들어가서 이제 깊게 울리고 하니까. 그래서 깊다, 심하다 이런 의미의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연결해서도 설명한다니 뭐 연결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는 이 공자가 그러니까 대단히 매우 심히, 이런 뜻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글자가 이제 회자인데 회자는 왜 아까 해석할 때는 그리워하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제 품을 회자거든요. 마음에 품는 거죠. 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가슴에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품을 수 있고 내가 품는다는 거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나만의 그것으로 가지고 간다는 뜻에서 맞습니다. 품다를 그래서 쓰죠. 속마음에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이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지금의 글자는 왼쪽에 있는 마음 심자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역시 발음이 회로 읽히는 글자여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이제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풀어놓고 이 회자를 의미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생각한다는 게 그냥 머리를 굴린다. 내가 뭐 그냥 뭘 따져서 계산하다가 아니라
그리워하다, 마음으로 그렇죠. 품다, 마음에 가지고 있다, 간직하다 이런 그런 의미인 풀어야 거죠.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글자의 서주 시기의 글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네. 글자를 보시면 위 아래에 그가 분리돼 있고 네. 가운데에 눈목자가 보이시고 네. 그 아래에 물수 비슷한 게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음심은 어디 가고 없네요. 마음심은 없어요. 마음심은 아. 후대에 붙여진 거고요. 네. 원래 옛날 글자를 보면 옷 안에 네. 눈이 들어가 있고 네.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은 눈에서 나오는 네, 눈물인가요? 네, 그렇겠죠.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밖에서 사람들은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 몸속 안에 깊은 네, 곳에 있는 네. 것.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그립고 또 생각하고 네.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회자는 네. 가슴에 품다, 네. 그리워하다 이렇게 해석을 네, 할 수가 있고요. 있고요. 예, 그 다음 글자는 형자인데요. 네. 뭐 형제할 때 쓰는 그 형자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형자로 쓰여왔어요. 근데 이제 글자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 왜 이 모양에서 형이라는 의미가 됐을까가 좀 궁금해지죠. 소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늘 배워온 사람인자 아래가 있고 그다음 위에 입이 있는데요. 그렇죠. 입과 사람의 합침이 왜 형이 됐죠?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일단은 입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입을 강조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사람 중에서 입은 이제 말하는 기능이잖아요. 말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수다쟁이가 아니고 아니고 네. 예전에는 이제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는데 그때에 축문을 읽는다거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서열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우두머리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형제 중에는 윗사람, 형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형이지만 그 앞에 보일 시자가 들어가면 네. 그거는 이제 축복하다 또는 축사하다 할 때 그 축자거든요. 빌축자. 빌축자. 예. 그럼 제사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나이가 많은 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자에 입구가 들어갔다는 거가 이제 설명이 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아우제자는 동생이라는 뜻을 왜 이 글자에서 나타나게 그렇죠. 되었을까요? 이 글자도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그 글자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상나라 때 갑골문을 먼저 볼까요? 자루 같은 것에 S자로 감겨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S자는 이렇게 줄 같은 걸 이렇게 칭칭 맸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네네. 그래서 설문에 보면은 이게 가죽으로 묶어 놓은 순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놓은 거죠. 뭘 묶었나요, 근데? 무엇을 묶어 놓은 건가요? 이게 가죽끈으로 묶어 놓은 건데 이게 자루라고 해요. 창자루 같은 거, 또는 농기구의 자루, 거기에 가죽끈으로 뭔가를 묶은 순서다. 순서 제자를 생각해 보시면 좀 유사하지 않나요? 순서 제자는 여기에 대죽이 들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죽 아래에 이 글자가 있으면 차례 순서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글자가 이제 서열을 나타낼 때는 형제간에 순서로 따졌을 때는 아래에 있는 순서를 나타내서 이게 아우를 의미하는 글자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창자루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을 뭔가를 묶어 놓았을 때 왜 그렇게 순서가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매듭을 묶는다든가 할 때에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매듭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또는 사용할 때에 이렇게 잘 풀린다거나 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매듭을 지을 때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매듭 왜 우리 공예 시간이나 이럴 때 하잖아요. 또 심심풀이라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다 순서가 있죠. 그렇죠. 그걸 따라 해야지 무늬도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딱 그 조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엉키죠. 순서를 다르게 하면은 이게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고 묶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 글자는 네. 원래는 순서를 의미하는 글자였다가 형제의 서열 중에서 네. 순서가 뒤에 있는 네. 사람을 의미하는 아오제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구절의 동기련지 할 때 동자는 잘 쓰죠. 같다. 예, 같을 동자. 네,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동자 참 많이 쓰는 한자인데요. 네. 어디서부터 유래했나요? 네네. 이 글자는 그 설문 해자의 소전을 보시면 어떤 입구가 어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나라 때 갑고를 보시면 모양이 달라요. 이게 그러네요. 뭔가 안으로 입구가 안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 입구가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네모 같은 모양의 이렇게 자루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것이 위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래서 이 글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마,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함께 이렇게 번쩍 드는 물건을 싣고 드는 가마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가마. 예. 그 가마가 같을 동이라고 하는 것과 왜 의미 연관이 예, 아무래도 혼자 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이 입구를 사용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자 해서 이렇게 번쩍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기능을 동시에 하니까 맞춰서 힘을 써야 되니까 그 구호를 입구로 표현하고 들어야 되는 물건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 동에는 같다라기보다는 동시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네요. 네. 함께,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함께라기보다는 같은 때에 시간을 딱 맞춰서 이게 강하네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함께한다는 의미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자인데요. 이 기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자죠. 그렇죠. 예. 우리 요새 기운 없습니다. 기가 빠졌다. 기가 죽었다. 다 이 기자입니다. 근데 이 기자는 얼핏 보면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래에 있는 게 쌀미자이고 위에 있는 것은 단독으로는 현재 쓰이진 않지만 이게 원래 기운 기자예요. 저는 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원래는 이 글자 위에 있는 글자는 설문해자에 있는데요. 이 글자는 구름의 기운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구름이 왜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운행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쌀 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기운이 아니라 괴객 추미야 해서 손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다가 이제 기운 기자로 하고, 쓰이게 되고 그렇죠. 원래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나타내는 것은 또 다른 글자로 만들게 되죠. 예. 다른 글자가 그 밥식자 옆에 이 글자를 쓰면 그게 이제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의 희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기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 이것도 이제 술의 거자가 있고요. 한 부분은 이제 우리 착이라고 해서 책받침이라고 하는 그 부수가 붙어 있어서 이 얼핏 설명하는 사람들 중엔 수레가 이제 연달아서 이어져 있어서 이게 연결하다, 연달아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고대의 주례라든가 또는 이런 책에서는 이게 동사적으로 연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손수레 련자, 지아비 부자 두 개 아래에 수레 거자 있는 거, 그 글자로 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도 수레의 의미로 수레를 나타내는 명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자도 그렇고 련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옮기는 거,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이어지다, 함께하다 이런 걸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손수레니까 혼자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해야 되고, 같이 결합이 돼야 되고, 이제 합력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 글자가 함께하다 또는 연달아하다 이런 의미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을 연자는 이제 많이 쓰죠. 연접, 뭐 연속, 그다음에 연루. 연동 다 쓰죠.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이 글자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글자인 가지지자를 보실까요? 네. 가지니까 뭐 나무랑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 목자가 있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발음으로 들어간 이제 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전형적인 네. 형성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의미도 네. 나무에서 별도로 생겨난 가지라는 의미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지지자인 거죠.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이 글자는 네. 가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동기련지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동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동기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할 때 쓰니까요. 네. 그러니까 동기는 같은 기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련지는 연결된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의 관계이다. 형제라는 것이.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절은 형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또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동기이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와 같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혹시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뭐 출전이 있나요? 네네. 이 구절은 네. 시소와 상체편에 보면 네. 사상지위 형제 공회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네. 위자는 두려울 위자니까 네. 죽음의 두려움에 임박해서 형제가 깊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공회 형제는 그 시경의 구절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부모에게서 낳고 동기련지처럼 뿌리가 같으니까 형제들 간에는 우애가 당연히 좋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다라기보다는 같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나눠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다툼이 더 자주 일어났고 선진 시기의 역사, 또 중국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서 형제 간의 싸움은 형제의 나는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천자문의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 간의 우애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부모는 형제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들 간에 서로 싸우는 걸 진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네. 어떨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네. 경서 예전에 그 서적들을 읽어보면 네. 굉장히 이상적으로 네. 이렇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면 좋겠다. 이런 네. 식으로 읽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구절도 다분히 좀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45강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46강에 배울 8글자는 교우투분, 덜마잠규의 8글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